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죠. 민주당의 수석 원내 부대표 맡고 계신 박성준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어리 TV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처음입니다. 왜 안 오셨어요? 아니, 우리 또 백 앵커님께서 안 불러주셔가지고 워낙 인기 있는 방송이신데. 예. 초선 때부터 아주 예. 활약이 대단하셨는데 이제 대변인 거치시고 그것도 이제 수석 원내 부대표 하시고 아주 정치인 처음 시작하면서 가야 될 코스를 탁탁 이렇게 잘 밟고 가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이제 수석 원내 부대표면 이제 주요한 회의에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가장 현안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특검이죠.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한마디로 지박하면 김건희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국정농단에 대한 것들 의혹이 지금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국민들이 바라본 의혹의 시선을 진실 규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집약됐다고 하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고 예. 윤석열 정권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했습니까? 거부권은 아마 26일 날 행사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어요. 26일 날. 네. 뭐하러 바로 안 하고 시간을 끈답니까? 그러니까 지난 19일 날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보통 보면 이제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오전에 건의하고? 벌써 건의하고 이제 제가 하는데 지난 19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 있어서 해외 순방 갔을 때 보통 건의하고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근데 예. 19일은 좀 피한 것 같고 예, 26일 날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세 번째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그 게시판 사건 때문에. 그래서 혹시 좀 빠그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하고 그러는데 혹시 예상하시기로는 이번에 재의결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이 좀 우세해요. 근데 저는 이제 원내 수석으로서 쭉 지금 김건희 특검법 제3차 발의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쨌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국정농단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데 있어서 쉼없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는 민심을 받들어서 하나하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왔고 그렇지만 이제 외부 환경적 요소를 볼 때는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고 부결됐을 때의 상황과 지금 11월 28일 날 만약에 재의결했을 때 상황을 보면은 좀 더 국민의 여론이 더욱더 높아졌고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분열적 요소도 좀 강해졌기 때문에 11월 28일 날 조심스럽게 그나마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가능성이 그래도 1%는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이 빨리 통과가 돼야 하는 게 지금 보면은 막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명태균 관련해서 지금 윤한홍이 막 전화해서 야 이런 녹취도 좀 틀어 그랬다고 하고 이제 정점식 의원 얘기까지 나오고 저는 지금 최혜병 특검도 이게 통과가 다시 이렇게 무력화되다 보니까 막 법정 최고형 지금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저렇게 구형하지 않습니까? 군 검찰이. 네. 이번에 윤한홍 의원 징계안은 박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제출하셨죠? 그렇죠. 원내 수석이기 때문에 대표로 예. 윤리 제소를 하게 된 예. 거죠.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크게 두 가지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이번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인데 예. 선거 개입, 공천 개입에 대한 건데 이게 단순히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도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친윤계라고 하는 핵심 인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윤상현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또 오세훈 시장에 관련된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윤한홍 의원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에 어떤 위상이었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 명태균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명태균한테 전화해서 울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강한 힘을 발휘했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명태균이가 실질적으로 지난 대선 때부터
보궐선거, 지방선거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력에 하에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 선거 대표 출마하면서 본인 입으로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3자 특검까지 민주당에서 바꿔가지고 그렇게 제출했는데 그걸 만약에 거부한다면 야, 너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비겁하게 그럴 수 있어 말이 앞뒤 다르고 이렇게 공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한동훈이라도 막 이렇게 좀 꼬셔가지고 좀 각을 세우게 한 다음에 이렇게 좀 해줘야 좋을지 어느 것이 더 전략적으로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뭐 당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당위성만 얘기했지 이제 한동훈 대표를 실질적으로 공격을 거의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 요즘엔 팔상시라고 하나요? 예. 대통령실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측근 인사들에 대해서 그 기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또 뭐 특별 감찰관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특히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높기 때문에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를 좀 지켜보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그런 거예요. 야당에서 작용을 크게 하면은 오히려 여당이 결집되는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예. 여당 안에서의 내부의 정치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저희가 지켜보는 입장이었고 지금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제거 작업이 세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냥 이렇게 꼬리 내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형태에서의 한동훈 대표가 그냥 그대로 갈 것인지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둘러싼 친한계들은 어떤 입장을 내야 될 것인지 11월 28일 날 시험대에 딱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녹취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뭐 이렇게 뭐 하루에 서너 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녹취는 지금 전부 들어와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녹취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공개하고 내일은 이렇게 공개하고 이걸 다 좀 짜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전체적인 이제 맥락은 저희가 정해졌다고 볼 예, 수가 예. 있겠고 그렇지만 이 녹취를 하나를 들어보면 맥락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을 이제 언론에게 이제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거, 그 당시의 상황인 것들 이걸 다 고려해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것은 명태균 씨가 어떻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과 교류를 했고 거기에서 어떻게 힘을 작용했고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하나씩 던져주다 보니까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그것이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5월 9일에 취임 예. 전날에 그 녹취록 대통령의 그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설명했는데 그 관련된 취재가 이어지면서 다 맞춰지지 않습니까?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나 던져주면 기자들이 또 다 와서 취재하고 그런 흐름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녹취 공개 기준 같은 거는 있습니까? 기준은 있는 것이죠. 예. 왜 그러냐면 당연히 사실 팩트에 대한 것들이 점검을 팩트 해서 검증된 걸로. 검증되고 또 하나는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보자 1순위 보호하고 팩트 검증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죠. 처음에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 육성이 공개됐을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내가 김영선 해줘라고 그랬는데 말이 많네 그거. 네. 그 뒤로 이제 더 센 것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도 했고 이번에는 김건희 녹취가 한번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와서 그건 없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그게 많은데. 지금 보면 백앵커님 우리가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를 받잖아요. 예. 그거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더 센 녹취록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팩트를 규정하고 그 자체가 공천 개입, 선거 개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대통령 자신이 대국민 앞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부인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녹취가 나왔을 경우에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가 바이든 날리면부터 부인하고 거짓말하면서 등장했던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와 관련된 명태균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관련된 녹취록을 지금 저희 당에서 지금 언론에게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원지검 수사하는 당에서 어느 정도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지금 글쎄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가 낮은 만큼 우리 민주당도 과연 창원지검에서 얼마큼 수사를 할 수 있겠냐를 보는데 결국은 답은 특검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특검은 왜 필요하냐면 가장 큰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 아닙니까? 이걸 대통령의 지위를 받고 있는 검찰에서 민정수석의 지위를 받고 있는 검찰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겠을까요?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이 사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운영위에도 들어가 계시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이제 대통령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고 계셨을 텐데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예. 뭐 실장만 지금 네, 네. 뭐 발령을 내놨다고 하던데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제2부속실 예산을 다 삭감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거는 예. 저희들도 이제 그 운영위를 질의를 하면서 예. 대통령실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제2부속실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제2부속실은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예. 그랬더니 그걸 말할 수 없다는 거고요. 전체 예산 안에 들어올. 그러면 제2부속실에 속해 있는 행정관이나 그 의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못하고 전체 예산에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다가 계속 질의를 하니까 한 대여섯 명 돼 있다. 그게 말이 되느냐 대여섯 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특수활동비 같은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삭감이라고 하는 건 영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특수활동비가 82억 5,1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건 예. 현금성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푼도 못 주겠다? 못 주겠다라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김대남 씨 관련된 그 김대남 씨가 이명수 기자와 한 얘기를 예. 보면 대통령실에서 실제 개입을 해서 시위를 한다든가 고발 시위를 하는 거죠. 고발이 아니라 그 사주 시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져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내역에 대한 공개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인 것들을 나와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것이 국민에게 납득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수활동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통과하실 생각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그렇게 했고 예. 다음으로는 그 예결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 전체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원내대표와 정책의장, 저와 이제 수석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얼마를 쓰겠다. 몇 네. 명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내놓고 심의를 해야 그게 제대로 심의가 되는 거지. 얘기를 안 하면 뭐 비밀, 친위대를 조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대체적인 내역에 대한 얘기는 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예. 못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왜 그걸 설명을 안 할까요? 못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예. 그러면은 김건희가 하는 일은 다 국민들이 알 필요도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 부서에는 몇 명이 들어가 있고 그 부서가 쓸 수 있는 1년 예산은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그리고 제2부속실에 돼 있는데 대통령실 전체 예산에서 씁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통령실에 나와 있는 총무비서관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설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됐던 겁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네네. 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왔다. 네네. 그러면은 제2부속실 없을 때 윤석열 대통령 갖고 있는 그 예산을 갖다가 썼다는 것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게 들통날까 봐 그럴 수도 있죠. 설명을 못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실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실도 다시 과대화 비대화되고 있고 또 정부도 좀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민정수석실은 원래 필요 없다. 폐지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정수석실을 다시 복원을 했는데 민정수석실에 상당한 인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도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왜 그런지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국회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이나 관저나 뭐 이런 데에는 조그만 골프 연습장 같은 거 없습니까? 지금 그것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윤건영 의원이 예. 관저에 건물 하나가 들어섰는데 예. 이게 어떤 건물이냐 봤더니 발주할 때 스크린 골프 설치하는 것으로 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지만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불법 건물이었고 그것이 골프 연습장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언론 취재에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한번 나왔던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 사진은 그러면 무슨 사진입니까?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발주할 때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실제 사진은 아니고 실제 사진은 아니고 요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발주를 했는데 예. 그 발주를 가지고 제보가 들어와서 윤건영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현장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었군요. 현장 사진을 찍을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사진 궁금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정말 트럼프 때문에 골프 연습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국민들 욕하는데 가지 말고 연습장에서 연습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연습장 예산이나 하나 해드리지 그랬어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운동을 통해서 골프 한다고 했을 때 국민이 충분히 설명한다고 하면 다 수용할 텐데 지금 국가 경제도 어렵고 대외 관계도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가장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의 지지도가 20%가 깨져서 17% 가까이 나오고 명태균과의 녹취록이 등장한 가운데서 국민들의 질타가 심한 가운데 11월 7일 날 대국민 간담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1월 9일 날 골프를 치러 갔단 말이죠. 이건 도대체 어떤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대통령의 그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가 여기에 의문표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운영위에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 비서실장이랑 수석이랑 이렇게 만나보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정진석 실장은 본인이 국회 부의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아나무인이고 참 그런 모습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개혁신당 의원한테 지지율 얘기하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신경 쓰라고 그러고 홍철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그 부산일보 기자 질문을 무례하다라고 하는데 박성준 의원님도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김종필 예. 그 자민당 그때 자민련이죠. 자민련. 인터뷰를 할 때 예. 그때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해서 예.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보수 정치의 원류가 김종필이다. 근데 김종필의 정치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느냐. 김종필 평전을 쭉 읽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정치의 가치를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가 뭐냐면 김종필이 허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허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아무것도 안 남고 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비우는 것이 허업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허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허업 정치라는 것이 보수 정치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김종필 그분이 화법 자체가 직설적 화법이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보듬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은유적 화법을 통해서 여유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 더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는 정치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 저는 그게
보수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 비서실장이 이 부분을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에게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예.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은 오만한 정치 펼치고 있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가슴에 못 박는 정치하고 있고 이런 정치 해서 되겠습니까? 권력 남용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 비서실장에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그러한 정치하고는 전혀 멀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JP 인터뷰하셨을 때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마음이 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정진석 실장한테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그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정진석 실장에게. 그러셨군요. 예, 제가 직접 그 국정감사하면서 보수 정치를 제대로 좀 생각해봐라. 그러면 펑펑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김종필 총재가 발탁해서 거기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김종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그런 정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대 안 합니다만. 기대를 저도 저버렸습니다 이미. 혹시 이제 그 대통령이 인적 쇄신한다고 하면서 내각도 바꾸고 총리도 새로 지명하고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좀 특정한 누구는 말할 수 없지만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적어도 이러한 사람 정도는 총리를 지명을 해야 우리가 동의해 준다 하는 그런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요. 정말로 여러님 정치적으로 새로운 내각에 대한 얘기도 하고 총리 얘기도 하고 다시 무슨 개헌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해결한 가운데서 정치가 진행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의 어떤 포장, 덮기 위한 정치로서의 그것을 했을 경우에 민심의 저항들은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뭔 얘기를 하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리고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덮고 어떻게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정성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표를 던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했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그런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을 해도 해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계속 간다는 건데 한덕수 총리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요즘에 국회에서 오히려 의원들보다 더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계속 두고 봐야 합니까? 이제 국정 쇄신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어떤 형태에서든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모습으로 좀 그나마 좀 포장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포장이 저는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마음을 얻는 그런 국정쇄신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는 왜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한덕수 총리가 균형 감각을 잃은 것 같아요. 네. 그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도 집회가 예정이 돼 있죠. 그렇죠. 예. 지난주에 비가 왔는데 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민주당은 언제쯤 말하지 못했던 그 두 글자를 이야기할까 국민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이제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가장 걱정은 뭐냐면 이대로 갔을 경우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2년 반 이렇게 됐는데 다시 2년 반 갔을 경우에 이 나라가 온전하겠냐라고 지금 언론도 그렇고 온 국민이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리더십으로 갔을 경우에 나라가 망한다. 제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19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히틀러가 집권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틀러가 집권한 다음에 한 4, 5년 만에 독일이 최강국이 됩니다.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독일이 4, 5년 만에 나라를 패망시켜요. 그게 이제 그 리더십이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었는데 2년 반 동안에 국가 경쟁력 떨어지고 경제 망쳐져 있고 외교 관계 남아 있고 특히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 있고 제도적인 시스템 그리고 특히 사법 정치에 관련된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이대로 갔을 경우에 나라가 온전하겠냐라고 하는 질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러한 국민의 목소리가 결집되고 있고 하나로 지금 모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심에 우리가 민주당이 그냥 그대로
정치적인 어떤 구도화에서의 설명만 있어가지고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과감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박 의원님도 지금 그 탄핵 연대라고 그런가요? 뭐 의원들께서 이렇게 좀 모여 있는 40~5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름 올리셨습니까? 저는 이제 원내 지도부이기 때문에 지도부니까? 지도부는 또 정치적 그렇죠.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무리 투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야구를 보면 선발 투수가 있고 개투가 있고 마무리 투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도부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 투수의 언어라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참 내일 집회에서 파란 옷을 안 입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집회를 해왔는데 이제 시민들이 광장에 더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더 어우러지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질책으로서의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모일 수 있는 어떤 토대를 형성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만날 것에 대비해서 골프 연습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지난번에 트럼프 장남이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안 만났어요. 그거 뭐 약속이 안 돼서 안 만났겠지 이렇게 생각한 국민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때 윤석열 골프 치고 있었고 뭐 저 아주 그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트럼프 장남이 만나자라고 했는데 야 나 골프 친데 그 안보실장 보내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돌아갔다. 다시는 너 얼굴 보지도 않는다. 이랬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혹시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한 팩트 체크를 못 하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온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난 8월이란 말이에요. 8월에 미국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가 해리스와 트럼프의 맞대결을 했는데 상당히 그래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킹메이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 그럼 저는 윤석열 정권의 킹메이커는 김건희와 명태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만들었던 킹메이커는 저는 한 3명 정도 꼽습니다. 뭐냐면 일론 머스크.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일론 머스크가 있고 정치 컨설턴트로서의 수지 와이스. 이게 비서실장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이고요. 오랫동안 이제 정치 컨설턴트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킹메이커가 누구냐면 트럼프 주니어라는 거예요. 트럼프 주니어는 J.D. 벤스라고 하는 부통령을 지명해서 트럼프와 묶어줘서 전체적인 선거 전략을 트럼프 주니어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한국의 트럼프 주니어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있을 거고 영향이 이 정도 될 거라고 하면 지난 8월에 왔다고 하면은 11월 대선이고 아니 대통령 안보실장이 됐든 누가 됐든 외교부 장관이 됐든 이 정도는 좀 만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연 관계도 맺고 공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국익이 뭐냐 그걸 만들어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안보실 1차장인가요? 김태효 차장이 언론 기자들 만나서 그동안에 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해리스가 된다. 미국 대통령 해리스가 끝난다. 아니 해리스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트럼프가 주니어가 왔을 경우에 이것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해리스가 된다라고 이 윤석열 정권은 판단하고 실제 배제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트럼프 주니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 외교 관계의 라인에 있어서 이 정도로 얇은 생각을 가졌구나. 그러면 미국 조야에 있는 정치인들이 트럼프 주니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취임하고 우리에 있는 외교 라인들은 트럼프와 어떻게 만나고 그게 잘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저는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외교 활동을 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권의 외교 라인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이라도 8월 달에 이미 트럼프 될 줄 알고 연습했다 이따의 소리를 하지는 말든지 지금 트럼프 주니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거 안 만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그렇죠. 하원 의장 왔을 때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무슨 대미 외교를 얘기를 합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죠. 미국의 정치 상황과 외교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는 결국은 실세가 누구냐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그 실세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에 왔는데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약간 그 좀 트럼프 주니어 입장에서는 좀 천대받았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럼요.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리고 뭐 대통령 만나자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답이 안 와가지고 그거 기다리느라고 몇 시간 결국은 기다렸다니. 4시간이나 예. 늦췄다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나오죠, 지금은.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외교가에 그런 소문이 나돌면 트럼프 쪽에서 윤석열을 안 좋게 생각하네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 외교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백영표 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식적인 라인, 비공식적인 라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국무부와 우리나라 외교부의 라인이 있고 또 백악관과 대통령실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어떤 비공식 라인도 분명히 작동하는 것이 외교란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주니어와 원활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한미 외교에 있어서의 완충지대 형성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했다고 하면 훨씬 더 공간이 넓어지는 건데 그 공간을 아예 없앴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외교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좀 안타깝고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좀 걱정됩니다. 예. 네. 오늘 그래도 박 의원님의 씩씩한 모습을 보니까 좀 힘을 받는 우리 애청자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향님께서 박 대변인의 믿음이 가는 말씀들에 귀가 저절로 기울여집니다. 제발 망해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전략으로 이 정부를 무너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워낙 대변인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이향님께서는 지금도 박 대변인으로 부르시는데 예, 지금은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예. 자주 나와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